가만히 있어! 놔줘요! 움직이지 마! 안 돼! 놓지 마! 움직이지 마! 살려주세요, 네! 조용히 해! 그날 밤 평양 대극장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시선이 한 남자를 향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공화국의 황태자라 불리는 인민배우 강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박 자수가 놓인 무대복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의 조각 같은 얼굴은 인민들의 선망과 당의 자부심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조명 아래서 태훈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태양보다 뜨거운 조명도 그의 심장 속에 들어찬 얼음 같은 공포를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태훈은 평양 연극영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의 교실을 받아 제작된 대작영화 불멸의 기치에서 주연을 맡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평양 남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얼굴, 당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 사람들은 그를 평양의 태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대기실 거울 속에 앉아있던 사내는 당이 정교하게 깎아 만든 예쁜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굳게 다물며 그는 속으로 수천 번 최면을 걸었습니다. 웃어라 태훈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아들을 인자하게 바라보던 아버지 강석훈 부상. 그는 북한 대외 경제성 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통이자 당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평생을 당의 안녕과 장군님의 배려를 찬양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잡혀간 이유는 그가 너무나 유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 속에서 외화벌이의 혈안이 되어 있었고 강석훈은 남조선과의 비공식적인 경제 협력 통로를 관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의 승인 아래 남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부족한 물자와 달러를 조달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권력 구도는 언제나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강석훈의 권세가 커질수록 그를 시기하던 경쟁 세력, 특히 국가보위성 내의 강경파들은 그를 무너뜨릴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공연 열흘 전 발생했습니다. 강석훈은 남측 기업인으로부터 은밀하게 전달받은 남조선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 수집과 협상용이라는 명목이 있었으나 보위부는 이를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유포하려 한 반동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강석훈이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 중 일부가 당의 검열을 받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첩보였습니다. 당의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적대국과 내통했다는 죄명은 이미 그가 무대에 앉기도 전에 확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싶어 처형장으로 가는 길목인 그 공연장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 보위부는 그 극적인 순간을 이용해 공포 정치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평양이 택한 본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처럼 끌려나가는 순간 무대 위의 태우는 자신의 연극도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는 연자제입니다. 반역자의 피가 섞인 자는 그 씨를 말려야 한다는 수령의 교시는 태운이 쌓아온 모든 영광을 단숨에 죄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자금 횡령과 간첩 혐의로 몰리는 순간 그 아들인 태운은 공화국의 황태자에서 반동의 자식으로 신분이 수직 하락했습니다. 당의 교양을 가르치고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던 인민배우가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당에게도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태우는 이미 자신이 유령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동무, 오늘 연기 정말 훌륭했소라며 아부하던 동료들은 태운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골목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매니저가 아니라 시커먼 제복을 입은 보이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운이 아끼던 이탈리아제 화장품과 당으로부터 하사받은 선물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짓밟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태운의 모습 위로 보이부원의 가래침이 뱉어졌습니다. 반동의 새끼가 감히 인민의 얼굴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들에게 태운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예술가가 아니라 처단해야 할 해충에 불과했습니다. 보이부는 태운을 곧바로 수용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높았던 그를 단번에 죽이는 것보다 가장 천한 곳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본보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우는 취조실에서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못한 채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라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몰래 보던 남조선 드라마를 너도 보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건네준 달러로 호의호식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태우는 피를 토하며 부정했지만 이미 대본은 짜여 있었습니다. 결국 태우는 인민배우 칭호를 박탈당하고 평양 시민권마저 회수당한 채 짐차 짐칸에 실려 함경도 단천의 썩은 비린내 속으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단천의 어촌마을에서 태운이 마주한 것은 굶주림보다 더 지독한 인간 이하의 취급이었습니다. 마을의 작업 반장은 태운을 볼 때마다 침을 뱉으며 그를 평양계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고결한 영웅을 연기하던 태운은 이제 마을 공동 변소를 치우고 얼어붙은 생선 내장을 맨손으로 긁어내는 가장 천한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 반장이 태운의 머리채를 잡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야, 인민배우. 여기서 내 아비가 횡령한 달러라도 좀 찾아보지 그러냐?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태우는 진흙 섞인 구정물을 들이켜며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끝 하나에 찬사를 보내던 인민들이 이제는 그가 진흙범벅이 되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쥐들이 갉아먹다 남은 썩은 옥수수 빵 한 덩이를 얻기 위해 마을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황태자의 자존심은 단천의 차가운 갯벌 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정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과 쩍쩍 갈라진 입술,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누더기 옷.
그것이 당이 내린 진짜 주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운의 추락이 바닥에 닿았을 때 보위부 박소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태운을 부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운이 가진 배우로서의 우아함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소자는 태운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책상 밑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두를 닦으라는 명목으로 태운의 머리를 발로 짓눌렀습니다. 강태운 동무, 자네가 평양에서 그렇게 고고했다지? 어디 여기서도 그 연극 한번 해보라고. 박소자는 자신이 먹다 남긴 술지개미와 고기 찌꺼기를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운에게 명령했습니다. 손을 쓰지 말고 그것들을 하자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운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을 거부하는 순간 평양 근처 수용소에 갇혀 있을 아버지의 목숨이 날아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결국 바닥을 기어 짐승처럼 음식 찌꺼기를 하찼습니다. 박소자는 그 모습을 보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기야. 역시 인민배우답군. 박소자는 태운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리고는 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운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내 숙소로 오라오. 거기서 내가 가진 그 예쁜 몸뚱이로 나를 진짜 기쁘게 해준다면 평성예술단으로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태운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말살하겠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약속된 밤 박소자의 숙소는 고기 냄새와 비릿한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운은 문턱을 넘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 자신의 영혼이 죽는 밤이 되거나 혹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밤이 될 것이라고. 태운은 박소자가 시키는 대로 비굴하게 웃으며 그의 술잔을 채웠습니다. 박소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태운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쏟아냈습니다. 태운은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을 몸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지금 박소자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강태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름 없는 껍데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는 박소자의 비위를 맞추며 계속해서 독한 소주를 권했습니다. 소자 동무 같은 대장부께서 왜 이런 시골에 계십니까? 곧 중앙으로 가실 분이 아니십니까? 입에 발린 찬사에 박소자는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마침내 박소자가 골아떨어지자 태우는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금고 안에서 미화 달러와 여행 증명서를 챙긴 태운의 눈에 박소자의 허리춤에 차인 권총이 들어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를 쏴 죽이고 싶었지만 태우는 품속에 쪽가위를 쥐었습니다. 이 가위는 단천에서 명태 내장을 따던 가위였습니다. 태우는 곤히 잠든 박소자의 목덜미에 가위 끝을 대보았습니다. 죽일 가치도 없는 벌레 같은 존재. 태우는 침을 뱉고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박소자의 숙소를 빠져나온 태운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훔친 여행 증명서는 백지 상태였기에 보위부의 추적을 따돌리려면 가는 길목의 수많은 검문소를 목숨 걸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태우는 열차의 지붕 위에 몸을 납작 엎드린 채 영하의 칼바람을 견뎠고 때로는 순찰대를 피해 깎아지른 산등성이를 짐승처럼 기어 올랐습니다. 태우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었고 갈증이 나면 얼어붙은 흙을 핥았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박소자에게 당한 굴욕에 대한 복수심과 여기서 죽으면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는 처절한 집념뿐이었습니다. 태운이 해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인간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은 피떡이 되어 신발과 엉겨 붙어 있었고 화려했던 이목구비는 떼자국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천의 수용소에서 알게 된 한 늙은 죄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산 장마당 뒤편 낡은 방앗간에 가면 외눈박이 오씨를 찾아라. 돈만 주면 염라대왕 앞까지도 배달해 줄 놈이다. 태우는 그 희미한 정보 하나에 명주를 걸고 해산의 뒷골목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해산 장마당의 구석진 곳, 썩은 가마니 냄새가 진동하는 방앗간 깊숙한 곳에서 태우는 마침내 오씨를 대면했습니다. 오씨는 이름난 밀수꾼이자 북한과 중국을 잇는 그림자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태운이 내민 박소자의 미화 달러를 보더니 눈을 번득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던 오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낯짝인데? 이보라우, 자네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던 그 배우 아니야? 강태훈이? 오씨의 물음에 태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양의 유명세는 이곳 국경지대에서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를 넘기다가 공안이나 보위부에 걸리면 브로커 일행의 목숨도 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단숨에 태도를 바꾸어 태훈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나가라오. 너 같은 폭탄을 내가 미쳤다고 넘겨주겠어? 잘못했다간 내 삼족이 멸해. 오 씨의 부하들이 태훈의 팔을 꺾어 바깥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훈은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끝이라는 것을요.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부하의 손뿌리를 뿌리치고 품속에서 그 낡은 쪽가위를 꺼냈습니다. 태훈은 주저없이 가위 끝을 자신의 목에 박아 넣었습니다. 흰 목덜미를 타고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누더기 같은 옷깃을 적셨습니다. 오 씨와 부하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오 씨가 소리쳤습니다. 태우는 핏발선 눈으로 오 씨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단천에서 죽은 목숨이다. 여기서 나를 쫓아내겠다면 내 놈들 눈앞에서 내 목줄을 끊고 귀신이 되어 따라다녀 주마. 잡히면 혼자 죽지 않는다.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이름은 바로 너, 오 씨일 거다. 태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죽음을 초월한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 씨는 태훈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사내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오 씨는 침을 뱉으며 부하들에게 수색을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은 태훈을 바닥에 꿇리고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몸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한때 공화국의 영웅으로 대접받던 몸을 그들은 짐짝 다루듯 주물렀습니다. 신발 밑창에 숨겨둔 비상용 달러까지 빼앗긴 채 태훈은 발라의 상태로 차가운 방앗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좋아, 그 도끼가 마음에 드는군. 돈은 다 접수하겠다. 대신 오늘 밤 강을 건너다 총을 맞든 물에 빠지든 내 책임은 아니야, 알겠어? 오 씨의 비릿한 웃음과 함께 태훈은
비로소 압록강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수치심은 이미 단천의 갯벌에 묻었습니다. 이제 태훈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저강 너머의 땅을 밟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피가 흐르는 목을 대충 헝겊으로 동여매고 어둠 속에서 강물이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남쪽 국경으로 향하는 완행열차의 내부는 거대한 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우는 찌든 담배 연기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입석 한 구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브로커 오 씨가 붙여준 감시자이자 가이드인 조선족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태훈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칼날을 살짝 대며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넌 벙어리야. 숨소리 한번 크게 내면 내 손에 죽기 전에 공안한테 팔아넘길 줄 알아.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태훈의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그때 객차문이 거칠게 열리며 공안들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증명서 내놔. 마스크 벗어. 공안들의 고함과 함께 쇠사슬이 바닥을 끄는 절그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태훈의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사르르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의 입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북조선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불과 1미터 앞이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가는 순간 그녀의 손이 태훈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말라는 그 처절한 눈빛. 하지만 태훈은 돌처럼 굳어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동정심에 손을 뻗는 순간 자신의 목숨은 물론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까지 단칼에 잘려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훈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를 정도로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감정을 난도질하는 그 고통은 살점이 베이는 것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공안의 손전등 불빛이 태훈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을 때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흘리는 연기에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끝도 없이 펼쳐진 중국 남부의 옥수수밭이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옥수수 잎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태훈의 얼굴과 팔을 그어댔습니다. 뒤편에서는 공안들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추었고 사냥개의 거친 짖는 소리가 등 뒤를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뛰어. 멈추면 사살이야. 가이드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태훈은 미친 듯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부딪힐 때마다 발가락 끝에서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한 탓에 고통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밤낮 없이 달렸을까 낡은 민가에 도착해 신발을 벗었을 때 태훈은 경악했습니다. 헝겊 신발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양말을 벗겨내자 빠져버린 발톱 3개가 양말 안에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생살이 드러난 발끝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뼈가 보일 듯 했습니다. 그러나 태훈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식초를 상처 부위에 들이부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헝겊으로 막은 채 그는 벽을 긁으며 그 지옥 같은 통증을 삼켰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신었던 비단 신발 대신 이제는 자신의 피로 적신 낡은 덧신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의 정글에 들어섰을 때 자연은 공암보다 더 잔혹한 포식자로 변했습니다. 습한 열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태훈의 온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거머리들이 바지 틈을 파고들어 피를 빨았고 독을 품은 가시덤불은 태훈의 누더기 옷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잠안 숨자지 못한 채 절벽을 기어오르던 중 태훈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극장의 찬란한 조명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것 같았고 아버지가 부르는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태훈아,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 쉬거라. 유혹적인 목소리가 그를 벼랑 끝으로 이끌었지만 태훈은 자신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강은 황토색의 거대한 괴물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강물 속에는 태국 수비대의 순찰선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지나가고 있었고 강변의 흙탕물은 시신을 삼키려는 듯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폐타이어 튜브 하나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강물에 몸을 던진 순간 얼음장 같은 물살이 상처난 발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연극의 결말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한다. 태훈은 이빨이 깨질 정도로 입을 앙다물고 황토색 물결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유령처럼 시작된 기나긴 행군이 이제 생사의 마지막 갈림길인 이 강의 한복판에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황토색 강의 물결은 태훈의 가냘픈 생명줄인 튜브를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강 너머 태국 강변의 불빛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지만 물살에 밀려 떠내려갈 때마다 그 빛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태훈은 감각이 사라진 팔로 강물을 저으며 속으로 수만 번을 외쳤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마침내 발바닥에 닿은 태국 땅의 진흙은 평양 대극장의 어떤 레드카펫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태훈은 강변에 도달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를 깨운 것은 태국 국경 수비대의 거친 군화 발소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안을 보면 쥐새끼처럼 숨어야 했지만 이곳 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태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뱉은 단어는 그를 불법 입국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북송이라는 사형 선고로부터 구출해주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을 때 태훈은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수갑의 금속성은 그에게 자유로 가는 입장권과 같았습니다. 그는 경찰서의 좁은 철창 구석에 앉아 비로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쫓기던 도망자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신변이 보호되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첫 번째 휴식이었습니다. 국경에서 방콕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되는 과정은 또 다른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태훈이 마주한 수용소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불법 체류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인종의 용광로였습니다. 한여름의 열기와 수백 명의 땀 냄새, 그리고 썩은 음식물이 뒤섞인 악취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북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이쪽으로 간수의 지시에 따라 태훈은
이미 먼저 도착해 있던 10여 명의 탈북자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향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퀭한 눈으로 철창 밖을 내다보며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태우는 수용소의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누렸던 화려한 식탁과 부드러운 침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곧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그 화려함은 아버지의 피와 인민의 눈물로 빚어진 가짜 연극이었음을 이곳 수용소의 비참함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수용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영사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대한민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는 부드러운 서울 말씨는 태운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영사와의 면담에서 태운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사는 태운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민배우 강태훈 씨가 맞습니까? 평양에서 실종되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영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태훈은 자신이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출국 절차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태훈은 수용소에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배우고 남조선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발급된 임시 여행 증명서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국정란에 당당히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보며 태훈은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콕 공항의 활주로 대한항공 비행기의 꼬리 날개에 그려진 태극 문양을 보는 순간 태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기나긴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단천의 비린내, 압록강의 칼바람, 중국 기차의 공포, 그리고 메콩강의 황토색 물결. 그 모든 고통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비행기의 거대한 엔진 소리로 변했습니다. 비행기가 지면을 박차고 구름 위로 솟구쳤을 때 태훈은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 더 이상 배우라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직 강태훈이라는 이름 석자로 충분한 새로운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문이 열렸을 때 태훈을 맞이한 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별천지였습니다. 밤낮 없이 흐르는 자동차의 불빛과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숲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신문센터와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고 홀로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는 평양의 황태자가 아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법도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법도 그에게는 압록강을 건너는 것만큼이나 낯설고 두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정착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서울의 물가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과거를 아는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훈 씨, 예전 그 인민배우 맞죠? 우리 방송에 한 번만 나옵시다. 출연료는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이 줄게요. 화려한 카메라 조명과 엄청난 액수의 계약서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박소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태훈의 고통을 상품화하고 싶어 했고 그가 다시 탈북 배우라는 각본대로 움직여주길 바랐습니다. 태훈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이 써준 대본대로 웃고 울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황금 대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그토록 갈망했던 유명세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태훈이 선택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팬에게 둘러싸여 사인 공세를 받던 손으로 그는 이제 손님들이 남긴 빈 잔을 닦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는 회의감이 밀려올 때면 그는 자신의 상처투성이인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빠진 발톱이 다시 돋아나듯 그의 영혼도 조금씩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커피 원두를 볶는 냄새는 평양의 비린내와 해산의 곰팡이 냄새를 씻어주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팀의 열기는 고문실의 냉기를 녹여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짧은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 건넬 때마다 태호는 무대 위에서 외치던 그 어떤 화려한 독백보다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퇴근길 소박한 앞치마를 벗고 편의점에서 산 맥주 한 캔을 든 채 한강 둔치에 앉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평양 대극장의 조명보다 수만 배는 더 눈부시지만 태훈을 억제지는 않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도 충성을 강요하는 당의 깃발도 없습니다. 오직 시원한 강바람과 정직한 노동 뒤에 찾아오는 달콤한 피로만이 그를 감싸 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왕자는 금박자수 놓인 의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걷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황태자에서 서울의 이름 없는 바리스타가 된 강태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남이 써준 대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대사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한 배역을 맡았느냐가 아닙니다. 무대 조명이 꺼진 뒤 화장을 지운 거울 속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가 진짜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태훈은 평양의 붉은 진달래를 버리고 비록 소박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자신만의 무궁화를 피워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굴욕과 수치를 겪고 계십니까? 태훈이 쥐었던 그 녹슨 쪽가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스스로를 지켜낼 마지막 용기한 조각을 간직하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목매지 않고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의 정직함을 믿으십시오. 진짜 자유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무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찬란합니다. 강태훈 씨가 건네는 향긋한 응원의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인생 김이모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행하세요.